지난번 영상에서 거래세 변화에 따른 원금 변화 분석을 다루었는데 많은 분들이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는 계좌를 가지고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이 계좌의 주인은 10년 가까이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영상 활동 등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거래하였으나 끝내 증권거래세 벽을 넘지 못하고 2024년 이후로는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의 계좌를 보고 있으면 증권거래세가 얼마나 사람을 참혹하게 만드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20억 가까운 증권거래세를 떼인 결과 약 7,800만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증권거래세가 없었다면 이분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10년간 20억에 가까운 매매 이익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단순 계산이 아니라 실제 거래 결과처럼 복리를 적용한다면 놀라운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2024년 8월 마지막 인증계좌입니다. 이달의 거래 결과는 314만 원의 증권거래세를 뜯기고 나서 약 92만 원의 손실입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증권거래세만 아니었다면 약 222만 원 정도의 수익이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좌는 소멸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참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고통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이 한 달의 계좌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제미나이는 이번에도 평균 수익률을 산정하였는데 0.18%의 증권거래세 때문에 마이너스 5.70%였던 평균 수익률이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었을 경우에 5.82%로 수익률이 무려 11.52% 늘어나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0.18%의 증권거래세 때문에 약 92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지만 증권거래세가 아니라면 약 290만 원 수익이어야 합니다. 60%의 손실이 190%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거래세가 0.15%였다면 약 2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줄어듭니다. 보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0만 원, 2천만 원, 2억 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욱이 그 금액이 복리 원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 달 190%의 수익을 복리로 계산하였을 때 단 5개월 만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원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계좌가 더욱 빨리 커지는 것입니다. 결과는 약 5억 원이 됩니다. 약 92만 원의 손실이 약 5억 원의 수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증권거래세라는 벽을 넘지 못하였다는 것은 실력이 그만큼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깡통을 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매매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 합산과 복리 연산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한 달 거래 결과가 약 220만 원과 약 290만 원으로 고작 75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증권거래세의 참혹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증권거래세는 복리원금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둘째는 원래도 주식거래로 돈을 버는 것이 어려운데 증권거래세는 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50%의 손실을 복구하려면 100% 수익이어야 합니다. 100%의 수익은 50%의 손실만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주식거래로 돈을 벌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이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29일에는 52%라는 큰 손실입니다. 이날 거래세는 약 1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거래세만 아니었다면 손실이 36% 정도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거래세가 아니라면 다음날 매매 시작 원금이 54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무려 33%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거래에서 복리로 작용할 때 계좌는 눈덩이처럼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앞서 단순 합산과 복리 연산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거래소가 손실을 내고 있는 계좌에 얼마나 참혹하게 폭력을 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29일 날에 52%의 손실을 원상복구하려면 무려 108%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증권거래소가 아니었다면 손실이 36%밖에 되지 않고 그것은 56%의 수익만으로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의 이러한 폭력은 고수나 하수 모두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나 손실을 완벽히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좌의 경우 8월 한 달 동안 4번 정도의 큰 손실이 있는데 재미나이는 이 부분에 대하여 치명적인 하락을 방어한 후 튀어오르기 때문에 평균치 계산보다 실제 누적 복리 수익이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라고 하였네요. 평균의 함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균치 계산이란 재미나이가 보여준 시뮬레이션에 따른 계산을 말합니다. 증권거래소가 없을 경우 거래세가 모두 수익에 더해지기 때문에 그날의 수익률도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달라진 수익률을 반영하여 수익금액을 산출한다면 재미나이가 시뮬레이션 한 것처럼 일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하였을 때보다 계좌 금액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증권거래소가 가져다주는 참혹한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수익을 줄이는 것보다 수익을 손실로 만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과거에는 주식 손실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는 뉴스를 종종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뉴스를 접할 수 없습니다. 주식 손실을 비관한 자살이 없어져서일까요? 그 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자살을 보도하는데 일종의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손실 등 자살 원인을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지침 말입니다. 자살을 부추긴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과연 그런다고 자살이 없어질까요? 주식 거래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모두 시간과 노력, 돈 등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여서 실력을 늘리는 데에는 저마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돈의 100분의 1만 증권거래소를 폐지하는 데 투자한다면 증권거래소를 어렵지 않게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력을 몇 계단 상승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숨에 퀀텀 점프를 이루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단지 요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어려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에 다루려고 했던 증권거래소와 금투세 그리고 정부의 세수에 대하여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증권거래소라는 폭력을 감수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